일본의 한 번화가에서 지난 10일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팻말을 들고 일제히 서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것은 시위가 아닌 긴급사태 발령이 났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우리 정부가 긴급 재난문자로 전 국민에게 실시간 발송하는 것과 비교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모습은 너무 후진적이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캠페인을 벌인 한 공무원은 코가 노출되며 제대로 마스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9개월 만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연일 7,000명이 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감염 확산에 떠밀리듯 내린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대책의 강도는 오히려 이전 긴급사태 때만 못하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긴급사태 당시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500명대였습니다. 지금은 일일 확진자가 10배 넘게 폭증했지만 대책의 강도는 더 약해졌습니다. 대상 지역과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다중시설도 전면 휴업이 아닌 오후 8시까지로 영업시간만 단축되었습니다. 일제 휴교 조치도 없었습니다. 오는 16일에서 17일 치러지는 대학 입시 공동 테스트 등 대규모 인원 이동이 예상되는 대학 입시 일정도 원래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카카와 토시오 일본 의사회장은 이미 의료붕괴 상황이나 전국적인 긴급사태 발령 확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눈치만 보며 실제 효과 있는 대책들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참혹한 현실을 성토하며 지난 9일 일본 SNS에 올라왔습니다. 한 일본인 학생이 한국 학교에서 받았다며 올린 소독 물품이 일본 SNS에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한 일본인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학생 딸이 학교에서 받아온 마스크, 소독액, 물티슈 등의 방역 물품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4,800명의 좋아요를 받으며 이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확실히 일본과는 정부 대응이 다르네. 우린 겨우 면 마스크 2장인데 한국은 여러가지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네요. 한국 굉장하다. 날마다 업데이트되는 국가의 정보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 이상함이 부각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 대응이 비교된다. 일본의 현재 신규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사이 한국은 위기를 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1일 0시 기준 4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41일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주말 검석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보고 일본과 달리 한국은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확진자를 감추기에 바빴고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사하여 확진자를 찾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너무 느슨하게 대처해서 한국과 비교되는 가운데 중국은 너무 강력하게 대처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일 하루 동안 10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수도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해 베이징 주변 허베이성의 세계 도시를 일주일 동안 완전 봉쇄했습니다. 중국은 더 나아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중국 백신 전문가 타오의 폭로가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 시노팜 백신의 부작용이 73가지라며 세계에서 최고로 위험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타오는 인류의 200년 백신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엄중한 부작용인 미각상실, 고혈압, 요실금 등을 적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노팜 백신 설명서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백신 설명서의 대일주를 금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의사는 백신 접종을 한 뒤 설명서는 국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며 그들이 우리 데이터를 수집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왜곡시켜 전 국민에게 접종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도 점점 심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요리 유튜버 리츠치가 지난 9일 배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리츠치는 배추를 수확해 소금에 담가 절이고 빨간 양념에 묻혀 김장을 담그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완벽하게 한국식 김치였습니다. 그런데 리츠치는 영상 설명란에 중국 전통 요리, 중국 음식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김치가 마치 중국 전통 음식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리츠치는 유튜브 구독자 1,400만 명, 웨이보 팬 2,725만 명을 보유했기에 이전의 게시판에서 김치가 중국 거라는 주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리츠치는 이 한국 김치를 가마솥에 넣어 김치찌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의 한국의 누리꾼들은
김치는 한국 음식인데 왜 중국 음식으로 소개하냐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국내 네티즌은 부적절한 영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며 끊임없이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CATL 배터리 공장에서 실제로 불이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배터리 회사 CATL은 전 세계 배터리 생산 1위 업체입니다. 지난해 CATL 배터리를 단 전기차가 잇따라 화제가 나며 국내 배터리사가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국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도 화제가 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아닌 배터리 공장 자체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 텐진항 폭발과 이후 중국 산둥성 쯔보시 화학공장 폭발 이후 또다시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은 작년 2020년 7월 테슬라 중국산 차량에 신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는 미국과 한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2020년 상반기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배터리로 선정되었던 LG화학과 거래를 끊고 CATL의 전기차 배터리가 가격면에서 싸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배터리 공장의 폭발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테슬라를 타는 중국 네티즌들은 폭발한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이라 걱정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선박이 두동강이 나면서 일본 조선업이 한국 조선업에 밀리기 시작했고 중국은 기술 부족으로 LNG선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며 한국 조선업은 이후 LNG선을 거의 독점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의 CATL 공장 폭발은 앞으로 중국의 배터리 기업의 신뢰가 추락하는 동시에 한국 배터리사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이 부족하지만 싼 가격으로 한국과 맞서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한국의 제품과 역사를 자신들이 원조라며 우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자국 내에서 민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자국의 문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전설적인 액션스타로 1973년 사망한 이소룡의 탄생 80주년을 맞아 중화권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이소룡은 많은 사람에게 쿵푸스타 이상이었다면서 중국인에 대한 서구의 고정관념을 깼고 그의 삶과 예술 철학은 사망한 지 4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의 가슴속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소룡은 홍콩 태생이고 미국 국적의 미국인이었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라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이크 타이슨의 한마디가 중국 전역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사회자가 타이슨에게 당신과 이소룡이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 싸운다면 이소룡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타이슨은 이소룡은 최고의 무술가이며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자신은 절대로 이소룡에게 지지 않는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회자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복싱이 아닌 무기치 길거리 싸움에서 붙어도 결과는 같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거리 싸움으로 하면 이소룡은 맞아 죽을 수 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 방에 쭉 보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프레임푸시와 함께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의 한 중학교에서 등교 시에 아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이타마현 후카야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프린트물에 아베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업을 마친 후에 따로 남아야 한다. 라는 소식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베의 마스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줬는데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부모에 의해 SNS를 통해 알려지는 바람에 정치계와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교육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나라에서 지급한 것을 잘 활용하자는 뜻이었다. 등교할 때 반드시 그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의 이 기사는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 네티즌에게 알려지면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뭐 군국주의냐,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냐, 학교의 충성이네, 알아서 하느라고 사고쳤네 등으로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반드시 아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압력을 넣는 어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다음 뉴스는 르노와 닛산이 카를로스 고 회장의 말대로 가까워졌어야 했다며 후회한다는 소식입니다.
닛산과 르노는 세계적인 악재로 2018년 카를로스 고 회장이 추진했던 더 깊은 관계, 완전한 합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닛산과 미쓰비시 그리고 르노는 파트너로서 전략과 제품 개발에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협력 관계는 혼란을 가지면서 3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세계적인 악재로 자동차 회사들이 매출과 이익 감소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닛산은 고 회장 추출과 C19 사태로 전 세계 생산 능력을 20% 줄이고 바르셀로나 공장을 폐쇄하며 2만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르노도 역시 인기 차종의 생산을 중단하고 영국 닛산으로 일부 공장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고 회장의 추진대로 르노와 닛산의 완전한 합병이 진작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와서 느슨한 협력보다는 더 긴밀한 협력 체제로 가기로 의견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합병과 협력의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르노와 닛산은 이미 때를 놓쳐버린 거죠. 닛산의 몰락을 보면 고 회장을 이용해먹고 버린 대가는 큰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세계보건기구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C19 치료제로 임상시험하던 것을 안전성 우려로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 약을 그동안 복용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트럼프도 복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약은 지난 3월 트럼프가 게임 체인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C19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시험한 결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영국의 의학학술지에 의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도가 137%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C19 예방을 위해 매일 먹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은 치료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정맥 등 부작용을 일으켜 위험하기 때문에 처방 없이 복용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죠. 오늘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제 안 먹는다, 끊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약에 대해 놀라운 정보를 여기저기에 많이 듣는다. 특별한 약이다. 라고 또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책임있는 말과 행동의 무게에 대해 깊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그 약을 복용했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다음 뉴스는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홍콩의 VPN 접속이 6배나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VPN은 가상사설망으로 중국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 접속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주민들이 중국의 인터넷 감시망을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것들은 중국 내에서는 차단이 되었지만 홍콩에서는 무제한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차단을 하겠다는 것은 아님에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중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시와 검열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미 홍콩 내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안법은 체제 전복과 테러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감시 사이버 기지를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콩의 투자자들에게 홍콩과 중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던 소수의 말썽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이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실패할 텐데 언제까지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뉴스는 일본이 C19 치료약으로 밀고 있는 아비간의 5월 승인을 포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6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도 임상 연구나 시험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유효성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사용 승인을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그동안 계속 아비간은 특별하다,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 5월에는 승인을 완료하고 세계를 구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평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본의 600여 의료기관에서 3천여 명에게 임상시험차 투여를 했으며 문제가 될 만한 새로운 부작용은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비간은 2014년경부터 인플루엔자 치료약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가임기 여성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었고 급기야 남성에게도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베는 아비간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며 밀어붙였죠. 결국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미 일본의 몇몇 언론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베는 5월의 승인에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데 물 건너간 것입니다. 왜 일본과 아베는 안 되는 거짓과 왜곡과 억지를 부릴까요?